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수능 수학, 과연 수능 수학은 공정한가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고 왔고요. 평소에는 제가 수학 문제 풀거나 개념 설명만 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영상, 제 생각을 찢는 최초의 영상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수학은 과연 공정할까? 일단 첫 번째로 저에 관한 소개를 좀 해야겠죠.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를 알려드려야 이후에 저의 의견들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칠판에 써놓은 요 수업들, 일반고 1, 2, 3학년, 그 다음에 영재고 1학년 3학년, 과학고 1학년, 2학년 3학년, 수리논술, 심층수학에다가 수능까지를 다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동시간대에 했었어요. 동시간대.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저의 시간표였었거든요. 자, 왠지 거짓말 같게 들리시겠지만은 그 월화수목금 토일을 맨날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을 10시간씩 수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자, 여기서 좀 설명 조금 드리자면은 심층수학을 아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 같은 이제 대학을 수시로 갈 때 그때 이제 일반 전형, 옛날에는 뭐 특기자 전형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일반 전형이라는 요 전형으로 이제 갈 때 어떤 시험을 보냐면은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줘요. 그러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교수님 앞에 가가지고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답을 고칠 수 있고, 혹은 이제 내가 왜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리논술이랑 조금 다르겠죠. 수리논술은 답을 다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면 땡이지만, 심층수학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문제 유형도 약간 다릅니다. 자, 이제 이런 수업들에다가 수능까지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반고 학생, 뭐 과학고 영재고 학생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들부터 그다음에 공부를 거의 안 하는 학생까지 다양하게 가르쳐 보았고, 또 다양한 유형들의 시험까지도 동시간대에 다루다 보니까 각 시험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능 수학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시험이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은 요 윗줄에 있는 일반고부터 요 심층수학까지는 다 이제 서술형이 존재를 해요. 물론 이제 일부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안 나오고 단답형이랑 객관식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서술형이 존재를 하는데, 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채점관에 주관이 조금 개입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수능은 완전하게 그냥 이제 OMR 카드로 땡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가 되겠죠. 완전하게 이제 데이터로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정량평가에 받는 말이 정성평가인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성평가라고 하기보다는 뭐 학종이라던가 이런 경우들도 정성평가라고 더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정량평가에 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량평가. 정량평가라는 것, 완전하게 데이터로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의 시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바로 공정성이잖아요.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정량평가 수능은 굉장히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단점이 있을 거냐면, 이제 어려운 사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답을 다 낸 다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99% 정도 답을 냈는데 정말 생각을 아쉽게 잘못해가지고 또 틀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 이제 정말 이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찍었는데 맞은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학생들이 물론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돼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정량평가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완벽한 시험이란 거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뭐 학종이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 내신 열심히 잘 받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던가 뭐 수리 논술이 있다라던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평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공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현재 수능이 2점, 3점, 4점만 나오잖아요. 요걸 좀 세분화해가지고 1점에서 5점까지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또 5점짜리가 나오면 또 이제 5점 대비반 해가지고 또 사교육이 유행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또 뭐 언론에서는 뭐 사교육을 뭐 부담을 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을 거고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아니면 이렇게 점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2, 3, 4점으로 그대로 가되 대신에 우리가 이제 내신 문제를 보면은 서술형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1번 뭐 A를 구하시오. 2번은 뭐 fx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3번은 뭐 gx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소문항들이 있는 것. 즉 소문항이 존재를 하지만 대신에 이게 이제 서술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가 딱 뭐 3이면 정답인 건데 4라고 쓰면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채점관에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몇 개 만들면은 이런 거 이제 5점짜리로 만든다면은 이거를 한 99%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조금 실수한 경우에 빵점 받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답을 이제 우리가 자연수로 써야 되니까 뭐 fx를 구하라 이런 건 답이 없잖아요. fx를 구한 다음에 f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fx까지 잘 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니까 답지의 마지막에 뭐 fx를 쓰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걸 바꾸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정량평가 자체로 좀 공정한 면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또 끝도 없는 부분도 있어요. 끝도 없이 계속 또 뭐가 또 추가되고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제가 채점관 주관을 좀 왜 얘기했냐면은 이게 자꾸 제가 서술형까지 안 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또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장점도 있겠지만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서술형의 단점. 뭐 단점이 있으면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겠어요? 그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채점할 수 있겠지만 단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와서 서술형 시험 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감점 냈는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좀 아쉬웠던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은 확통에서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자,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 답안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대학교 확통책을 보면은 독립 개념이 두 개예요, 여러분. 서로 독립이란 개념이 있고 쌍으로 독립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도 독립은 이제 서로 독립이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서로 독립이다 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독립이다 라고 쓴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므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서로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했는데 사실 쌍으로 독립이라는 개념은 대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뭐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서로라는 단어 정도 빼도 문맥상 크게 문제도 없으니까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클레임을 걸면은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은 맞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감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를 더하기를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100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엄밀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 점점점이 뭔지 모르니까 원래 엄밀하게는 시그마 K인데 K는 1부터 100 이렇게 해야 맞는 거긴 한데 뭐 이 정도로 해도 맞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쓸 거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를 해서 여기 3개 정도는 써야 되는 게 맞다.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쓴 거냐면 답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항이 2개가 나오고 점점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감점이다. 그래서 1점 감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최종적으로 감점이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또 자꾸 얘기가 많은데 또 이제 고1 때 방정식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만약에 x-1, x-1이 0이다. 자, 이런 어떤 2차 방정식에 해가 있을 때 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x가 1 또는 x는 2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만점을 주는데 간혹 학생들이 x는 1, 2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x가 1, 2라고 쓰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 콤마가 AND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해서 감점하는 사람, 1점씩 감점하는 이런 사례가 이건 되게 많아요. 대충 뭐 주변에 고1들 둘러보면은 이렇게 감점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합 같은 거 표시할 때도 1, 2, 3이라고 쓰면은 이게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1 또는 2 또는 3인 거지 1이고 2이고 3이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즉 콤마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또는일 수도 있고 그리고일 수도 있는 건데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감점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다른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내신 말고 수능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큰 시험에서 채점 관련해서 막 서술형이 좀 끼면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술형이 없는 이 모든 시험 중에 서술형이 없는 수능이 정량평가가 제일 그나마 낫지 않나. 대신에 정량평가로서 평가할 수 없는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혜택을 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의 킬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킬러라는 요놈이 되게 이제 화두가 되었고, 또 교과외라는 말을 왜 썼냐면은, 이 교육과정 밖의 내용으로 만약에 킬러가 나온다면, 교육과정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되게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봅시다. 한 16년부터 19 정도? 이때 이제 수능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 전에는 킬러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나름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수능을 봐왔는데 이 전에는 킬러가 없었고 이때 킬러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건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21번이랑 29번이랑 30번이 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과 기준이면 30번은 이제 미적이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21번도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격자점 문제라고 해서 그 문과 30번 같은 경우는 격자점 문제, 그러니까 정수점을 세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고 뭐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난이도랑 별개로 오래 걸려서 거의 막 각 잡고 뭐 20분씩 잡고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일단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교육과정에 배우는 범위가 많이 줄다 보는데 우리가 늘 맨날 얘기하는 변별력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범위가 축소된 이유는 교육과정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부담이 되니까 줄어든 것 같고 근데 이제 변별은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뭐 하나 틀리면 3등급 이러면은 그게 더 큰일이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데서 문제들이 막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기괴한 수능들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정답률이 막 1% 근방인 것도 있고 되게 어려웠던 거라서 보통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21번, 9번, 30번 빼고서 나머지 빠르게 다 풀고 이 세 개 중에 풀 수 있는 거를 뭐 2개 이상 풀자 이런 마인드로 상위권들이 공부를 했었고 특히 어려운 30번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다른 거 다 푼 다음에 얘만 30분에서 막 40분씩 투자해가지고 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요것들이 이제 20부터 올해인 뭐 23점까지 해가지고 킬러는 많이 줄고 최근에는 대신에 조금 어려운 준킬러가 오히려 좀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막 킬러가 많다라고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저는 이 당시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준킬러가 좀 많아지고 킬러는 많이 줄어든 요즘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게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번 이제 6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시행된 6편 같은 경우에는 그 미확기 모두 29번, 30번 항상 어려웠던 요 문제들 특히 30번이 항상 어렵고 그 다음 29번이 어려운데 요것들이 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다 미확기 모두 그러니까 미적이랑 확통이랑 기하 모두 요것들이 좀 난이도가 내려가고 신기하게 다 28번이 좀 어렵게 나왔고 특히 요번에 미적 28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특정 풀이가 뭐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되게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자체 변화도 많아졌고 킬러를 많이 줄였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도 2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온 거 맞는데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킬러에 비하면은 요번 22번은 뭐 킬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건 맞는데 얘가 교육과정으로 안 풀리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 교육과정으로도 풀리긴 하니까 오히려 교육과정으로 풀리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제 너무 유형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숙달된 사람이 빨리 풀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과 외 킬러는 그러니까 교과 외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킬러의 문제다 한다면 킬러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건 맞으니까 킬러가 있었다 하면 있는 건데 옛날 이 시대에 비해서는 킬러가 아닌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저의 의견은 뭐냐면 예전에 뭐 6차나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시 행렬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복소평면이라던가 복소평면이나 뭐 행렬 1차 변환부터 해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3차원 벡터나 이제 평면의 방정식 이런 게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좀 포함이 되는 식으로 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좀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적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배우는 게 많으면 그 학생들이 부담이 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니까 줄어들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사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대중들이 의대나 뭐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런 교육과정을 뭐 이렇게 바꾼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된 내용이고 요즘에는 뭐 시대가 발달해서 정보화 시대고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도 그 대중의 대학 가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사교육이 뭐 있는 거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혼란이 더 생기니까 그때 더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과생들이 특히나 뭐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것들을 안 배우고 오니까 다시 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랑도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3차 함수의 뭐 그래프 개형 뭐 이런 이상한 스킬 뭐 이런 것들 뭐 N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서 폭넓게 배워야 나중에 더 유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옛날 뭐 한 뭐 06년 05년 뭐 이때 문제 보면은 문제들이 되게 좀 약간 창의적이에요. 엄청나게 창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엄청 킬러도 아닌데 워낙 배우는 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가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또 시험범위 막 늘어나가지고 뭐 제가 뭐 부담을 준다 이러고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또 요즘에 4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코딩 같은 것도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 코딩 잘하려면 결국 행렬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역행렬도 구하고 뭐 선형대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배우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거 외에도 뭐 방부등식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무연근이라던가 뭐 분수부등식 이런 것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외에는 별로 없었고 킬러 같은 건 범위가 좀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변별력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 자, 이 얘기 이어서 이제 고착된 유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착화된 유형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플러스로 시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지금 수능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좋은 거 같고 어떤 게 아쉽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 건데 자, 고착화된 유형은 이런 거죠. 아무래도 수능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고착화된 유형들 이런 건 반드시 수능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딱 그게 깨진 게 이번 6평이긴 한데 이번 이제 2023년 6월에서 좀 많이 깨진 것들이 있었고 그 전까지 한 2, 3년 정도는 혹은 뭐 3, 4년 나오던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삼도급 이건 이제 이과생 미적분에 관한 얘기지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각함수 도형의 근사 여기서 이제 근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핫했었고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근사를 배워야 유리하다. 이런 거를 뭐 저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사를 몰라도 답은 쉽게 낼 수 있다 등등 되게 의견이 많았는데 저의 생각은 근사는 확실히 잘 쓰면요. 잘 쓰면 분명히 유리했던 게 맞고 요거 가지고 한동안 좀 많이 긁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좀 이런 그 도형의 극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삼각형 부채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세타라고 하고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요 면적은 F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타가 의존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세타가 0으로 갈 때 뭐 세타분의 f 세타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이 부채꼴 뭐 면적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 활골 부분을 봤을 때 이 활골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인 건데 이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그 대학교 수학 과정인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은 얘가 얼마죠? 3팩분의 세타 세제곱 마이너스 5팩분의 세타 5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최저차항이 3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차가 있으면 어차피 1차 앞에서는 무력화되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냐면 세타분의 라고 한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만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얘를 무시하겠다는 마인드 이 부분을 무시를 해서 즉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그냥 뭐 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1이다 이렇게 풀겠다는 마인드인 건데 뭐 이런 것들이 근사의 예시가 되겠죠. 물론 요건 예시가 너무 간단해서 이런 행동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배웠을 때 유리하게 맞고 이게 뭐냐면 수능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특정 유형이 고착화되니까 나온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수업을 하느냐 이런 게 나오니까 수업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안 그래도 그런 게 있겠죠. 요거 말고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3차 함수 비율 관계라던가 특히 수투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극소인 순간에서 가로로 그어주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고 요 가운데서 내려주고 한다면 요게 이제 1대1 대1 이런 것들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니면은 뭐 요 높이 차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요 간격이 실제로 p고 요 fx라는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k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높이 차는 당연하게도 p의 3승이고 6분의 뭐 3k 이런 거는 뭐 얘를 미분했을 때 적분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2차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px 제곱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직선에 자르는데 여기 값이 만약에 2고 얘가 만약에 5라면은 이 면적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죠. 가로 간격 3이니까 3에 뭐 3승 해주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p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게 이게 이 유형이 고착화되기 때문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또 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자체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좀 돼서 근데 이 부분은 좀 해결책들이 몇 개가 있겠죠. 자, 해결책이나 저희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냐면 출제자의 노력인데 물론 출제자분들이 워낙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비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좀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스킬 같은 걸 몰라도 문제가 풀 수 있게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근사라던가 3차 함수 비율 관계나 뭐 합성함수 문제 풀 때 뭐 속함수를 돌리는 뭐 n축이라던가 이런 거 몰라도 좀 풀릴 수 있게끔 좀 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번 6평에서 좀 약간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네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점수제로 바뀌어서 뭐 문제 유형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근사가 안 나왔다거나 등등 해서 이런 변화들이 좀 더 미리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제 시간이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수능을 100분 동안 보는데 어쨌든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100분 주면은 좀 약간 시간이 남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시간이 좀 빠듯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능은 100분인데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보면은 뭐 20문제 정도? 많게는 뭐 22문제에서 25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던데 20문제를 50분 동안 풀잖아요. 그럼 대충 세봐도 3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물론 난이도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겠지만 뭐 2분, 3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풀려면 문제 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스킬이 왜 필요하냐면 스킬은 무엇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간 제한이 좀 더 없었으면 더 시간이 많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2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어서 얘가 만약에 3이고 5였다. 이때 이 면적을 직접 인테그랄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x제곱 해가지고
적분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있으면 공식을 외우는 게 훨씬 빠른데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빠르게 하려는 이유가. 만약에 요거를 그냥 공식 정석으로 쭉 가서 오래 걸려도 시간이 좀 더 충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실력이고 그래야 변별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좀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대학에서 수학 시험을 본다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시간 같은 경우도 어떤 교수님들은 뭐 2시간으로 부족하면 시간 더 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보다는 잘 풀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두는 시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은 유명한 수학자들이 어떤 난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개발을 할 때 뭐 50분 만에 뭐 개발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고민하거나 일생을 바쳐 고민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 변별력은 필요하긴 한데 변별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줄 세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뭐 5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뭐 이 공식을 쓰는 게 정석보다 훨씬 빠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늘린다고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감독하기 힘들어지겠지만, 저는 이제 모든 시험, 그러니까 수학 모든 시험에서는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근사를 가르치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근사를 안 쓰고 정석으로 풀면은 여러분 답지를 보신 분 알겠지만은 해설지가 거의 막 2쪽, 3쪽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해설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사 쓰면 3줄이면 풀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맞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수학 시험에서는 시간을 뭐 무제한으로 주라는 거 아니고 좀 더 넉넉하게 줘가지고 좀 더 스킬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정석을 더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이 다르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적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적분 문제가 제가 다른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영재고 내신에 영재고에서 뭐 3학년이 되면은 칼큘러스라는 그 시험을 봐요. 칼큘러스. 이게 뭐냐면은 대학교 미적분학인데 대학교 거 미리 배우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좀 겹치니까 아무래도 미적분이니까 이제 수능 문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영재고 3학년인데 이제 요 과목에서 수능 시험도 내신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한번 이제 어떤 적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모의고사랑. 근데 그 문제를 딱 제가 얘기하자면 그 문제를 푼 학생은 거의 없었고, 근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이거를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쉽게 풉니다. 왜냐?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적분 문제를 못 푼 영재고 학생들이 뭐 머리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 두뇌가 뛰어난 학생들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어떤 수학을 잘하는 혹은 수학을 정석적으로 잘 배워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수능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고착화된 유형의 어떤 단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출제자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이제 어떤 과거의 스킬에 의존하지 않게끔, 과거의 어떤 기출에 의존하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해결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폐지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수능이 뭐 폐지되어야 한다, 혹은 수능은 폐지가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도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수능이 폐지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대학별고사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어떤 인터넷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 기출문제로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강의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고사라는 게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뭐 수리논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층수학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열심히 수업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수리논술과 심층수학은 교과 과정을 벗어나거나 혹은 교과 과정을 벗어나게 공부를 했을 때 유리한 것들이 되게 많은 시험이고, 옛날에 더 심했어요. 한 뭐 2000년대나 2010년 초반에는 특히 서울대 같은 거 심층수학 보면은
그냥 뭐 대학교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거 알아야 쉽게 풀리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국가에서 좀 지침을 내려서 그 심층 수학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어느 교과서의 어디 부분을 참고해서 출제해야겠다라고 명시하게 돼 있어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KMO라는 그 한국 수학 경시대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좀 교육과정 외 교과 외의 스킬이나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봐야지 유리한 게 맞아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수리논술과 심층수학을 수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내가 수학 전공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수학 전공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수업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뛰어나신 분들 많아서 수학 전공이 아니어도 수업 준비 잘 하셔서 수업 잘 하시는 분 많은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전공자 입장에서는. 근데 수능은 제가 봤을 때 그 뭐 수학 전공이라고 더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막 수능으로 유명하신 분들 봐도 수학 전공이 아닌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대학별고사로 가면은 정말 이거는 그 소수의 그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 더 유리해지는 것도 맞고, 오히려 이게 또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빡세지는 길로 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면서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대치동과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멀리 있는 곳에서도 유명한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 프리패스 제도나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인강 홍보 업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싼 가격에, 오히려 동네 학원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유명한 고품질의 인강 강사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문제들도 다 공개가 되고 풀이들도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 보면은 훨씬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수능 자체가 존재하는 게 사교육비 관점에서나 여러 가지 공정성 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되,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큰 시험 하나가 있는 건 당연히 좋은 것 같고, 이런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는 좀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준비하기 너무 빡세고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수능보다는 이런 스타일들이 더 자기한테 맞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있기는 이때 뭐 수능이 폐지된다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기존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어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논술, 심층, 수능 수업 다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고, 그에 따라서 저의 논의를 얘기를 했고, 정량평가라는 거의 관점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뭐 소문항을 좀 추가한다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정도의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정량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일러나 가우스 같은 위대한 수학자들이 수능을 보면 과연 100점이 나올까? 물론 너무 대단하시지만 그분들이 실수를 해서 96점이 나오면 그럼 100점 받은 친구보다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성평가도 분명히 필요한 게 맞다. 이건 다른 제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정량평가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공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외 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 해결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옛날 16년에서 19년 정도 때보다는 확실하게 준킬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좀 이제 어려운 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착된 유형 같은 경우는 출제자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나 뭐 근사나 이런 스킬 같은 거를 안 써도 풀리게끔 좀 문제를 최대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힘들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늘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이 모든 수학의 스킬들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사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 수능 폐지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수능이 있는 게 전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학별고사나 다른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 오히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과 저의 생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